겨울이 되면 이제 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박도 하고요, 개싸움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온갖 투전이 벌어져서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막 그 낯들고 막 싸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 방송 생생현대사. 오늘은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어나신 곳이 강원도 양구. 네, 교육받으신 양구. 곳이 초중고는 춘천, 네. 강원도 춘천. 그래서 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강원도 산입니다. 보통 방송을 하면은 실물이 더 낮게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실물보다 못 나오는 분이 있고 실물과 영상이 다 예쁘게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 세 번째의 확실한 샘플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오해이거나 장 박사님의 강박 관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MBC 그 기자였던 박운희 기자라고 아시죠? 네, 있더라고요. 네. 그 박운희 기자에 대한 인물평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발음을 잘해 주시네요. 박운희 기자가 아니라 박운희 기자로. 그것 때문에 개명을 네, 하신 네, 거죠. 네. 네. 뭐 감자 바구니, 꽃 바구니, 쌍디귿 바구니, 뭐 온갖 바구니가 다 가서 붙으니까 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출장을 가는데 9시 뉴스 모니터를 못하고 나와서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 그 대기실 대합실에서 옛날 서울역이죠. 9시 뉴스 내 거 나가는 거를 이제 모니터하고 기차를 타는데 MBC 뉴스 바구니입니다 했더니 막 바구니래, 쟤는 맨날 바구니래 이러는, 제가 거기 서 있는데 전 줄 모르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이름을 바꾸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바꾸자. 너무 놀림을 당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셨겠네요. 그쵸. 사람들마다 어이 바구니 바구니 막 이러니까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였죠. 박운희 학생에 대한 전설적인 일화로는 생활하는 기숙사까지 뭐 남학생이 거의 매일 저녁 창밖을 배회한 결과 결국 결혼에 이르렀다라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답니다. 그 한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네,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 하면은 어떤 점이 제일 처음 어떤 면이 제일 처음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중화학, 중공업, 뭐 포철 이런 것보다 사람을, 인간을 개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님과 친가 쪽은 경기도인데 겨울에는요 완전히 도박판입니다. 농촌이. 60년대 저희는 당연히 농촌 사회였죠. 농업 사회. 네, 농업 인구가 뭐 절대 다수였죠.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박도 하고요, 개싸움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온갖 투전이 벌어져서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막 그 낯들고 막 싸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집주인도 바뀌고 논주인도 바뀌는데 그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투전을 한 결과로 집문서, 논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박빚이죠. 도박빚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봤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1년 내내 농사 져서 받은 돈으로 그 돈을 전부 겨울에 사랑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투전을 해서 그거를 다 없앤다는 건 전 이해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담배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지금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취미 생활이나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다. 아유, 뭐 낫으로 사람 죽이고 그랬으니까요. 기록에 근데 보니까 정말로 도박빚에 몰려서 집문서 넘기고 나서 마누라 잡히고 도박하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팔았다니까요.
그런 거를 없앴어요. 도박을 없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축첩제도를 없앤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투전을 없앰으로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벌은 그 돈이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한마직이라도 논 한마직이라도 더 살 수 있게, 그러면 삶에 재미가 붙겠죠. 삶에 목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바꿔나갔고, 두 번째로는 축첩제도를 없앴어요. 첩제도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앴냐? 첩이 있는 사람은 다 공무원에서 잘라버렸어요. 현직들 다 현직들 몰아냈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5.16 직후였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왕조 시대에는요, 사또가 돼가지고 어디 군수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가족은 남아있는데 그 사또가 돼서 내려간 그 지역에 가면 아예 부인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현지. 현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실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인이 현지처 된 경우도 많잖아요. 외국인의 현지처. 네, 뭐 제일동포라든가 네, 뭐. 많았죠. 근데 축첩제도가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주 부자들이나 했겠지 하겠죠?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도 집만 있으면 축첩을 둔 거예요. 그 축첩을 두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죠. 아들을 못 낳으면 당연하게 첩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를 돕고, 그렇지 않고서도 뭐 부인이 임신을 했다거나 막 이러면 또 첩을 두고, 그거를 단호하게 아주 한 칼에 없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축첩 제도를 없애면 가정이 단란해지죠.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도박을 없앰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새마을 운동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의 공대도 육성을 하고, 중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파병도 할 수 있었고, 차관도 가져오고, 뭐 이런 순서는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밑거름은 저는 도박을 없애고 축첩제도를 없앰으로써 인간의 정신, 머리를 개조한 최초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 이전에 선행 작업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축첩제도가 만연해 있고, 겨울이면 1년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논문서, 반문서, 사람까지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근면협동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한들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이전에 정지 작업을 한 거, 그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그게 묘수였고,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성공의 이유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0년대에 지방에 사시던 분이 이제 서울에 그 관직을 얻으면 경처라고 해서 네, 서울의 부인. 네, 서울에 네. 부인을 두었죠. 그런데 고관뿐 아니라 일반 일반 공무원도 그렇게 많았다는 네. 건 좀 충격이네요. 그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첩제도를 둠으로써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 공무원들 월급은요, 50년대, 60년대 정말 이랬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라는 직함까지, 이렇게 말까지 받은 대법관 한 분은 자기 월급을 가지고는 도시락, 그것도 깍두기만 반찬으로 싼 도시락에 그 금치 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거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공무원의 월급이 쥐꼬리보다도 더 짧죠. 쥐꼬리는 길기나 하죠. 요만한 공무원 월급을 가지고 더구나 서울에 와서 하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처라 그래서 첩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첩을 유지하고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첩제도를 없앤다는 거는 부정부패하고 같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앤 것 중에 아편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집마다 아편이 그냥 많이 심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료보험도 없었고 병원비는 정말 비쌌고 하니까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 걸요. 그 아편이 이렇게 올라오면 전 봤어요. 칼로 안 하고 조개 껍질 같은 걸로 또는 대나무로 이렇게 양귀비가 올라오면 줄기를 이렇게 내서 그 바가지 같은 거 있죠. 얇은 바가지 그런 걸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게 상처가 나도 바르고 먹기도 하고요. 상처 난 데 바르면 그냥 낫더라고요. 근데 그 아편을 그렇게 의료용으로만 썼겠습니까? 많이 피우고 그죠? 맞고 이랬겠죠. 그래서 아편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은 드론이 다니면서 체크를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아편 이걸 다 수거하고 뽑고 뭐 이렇게 했죠. 그건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축첩을 없앴다, 도박을 없앴다, 아편을 없앴다, 현상만 없앤 게 아니라 현상과 이어진 거대한 사회적인 관행 자체를 일거에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맞물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엄숙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혁명을 한 직후였으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도 들어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하기보다는 인간 개조를 했다. 정신 개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우리 구한말에도 아편, 축첩, 뭐 도박 이거는 굉장히 많아서 선교사들이 썼던 그 책이나 일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다.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다음에 술. 그 집에서 술 못 담게 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죠. 밀주 단속을 네. 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신 개조라기보다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이 부족해서 뭐 분식도 먹어라, 혼식도 해라, 뭐 이렇게 잡밥 먹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밀주를 없앤 거는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쓴 거에 보면 술주정뱅이, 그다음에 도박, 마약,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 성적 그 섹슈얼 어뷰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썼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선교사들이 그 가르칠 때 성경 공부시킬 때 잘 못하고 이러면은 종아리를 때리던 그 그림도 남아있는데 사진도 있고 그게 왜 그랬느냐 서양에서는 선교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때린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저는 참 슬펐어요. 그 글과 그 그림이.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말씀하신 사회 구조도 바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정신 세계를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존감도 같이 올린 분이네요. 그럼요. 그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요새 또 아편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마약이 많이 도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북한에서는 아편이 지금도 아편이 널리 생활용품이죠. 쓰입니다. 네. 생활용품. 배가 고파도 아편을 먹고요. 아편 제조 국가, 거대한 아편 국가니까 뭐 양귀비는 엄청나게 많이 심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공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화학적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양귀비는 조금 양귀비 값이 제일 비싼 건 알죠. 가장 순도가 높고 그러니까 화학은 좀 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얼음이라 그래가지고 탈북하면서도 그걸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잡혔을 때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커피 마시듯이 북한에서는 마약을 하고 있는 거네요. 커피값보단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마약값이. 예, 그래도 일단 병원이 다 무너졌고 약이 없으니까 그냥 마약으로 의지해서 살죠. 그러니까 몸이 다 이렇게 마르고 마약한 사람들의 몰골 참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민족이 달라질 것 같아요. 민족이. 이미 평균 수명이라든가 평균 신장 등은 차이가 많이 나죠. 신장이 외정시대 때만 해도 일제 말만 해도 북한 쪽의 사람이 한국 남쪽의 사람보다 15cm가 컸어요.
일본이 이걸 다 조사를 했거든요. 15cm가 컸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20cm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35cm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네. 네.